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어제 발표가 됐는데 어떤 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많이 기다리셨죠?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한국거래소가 이제 네. 중복 상장 원칙 금지 그리고 예외 허용을 위한 거래소 규정과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거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이제 방향을 정했던 건데, 이 중에서 시장이 궁금했던 건 이제 예외 허용, 그 예외가 어디까지 허용이 될 것인가에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됐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중복 상장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좁은 의미로는 모회사에서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거를 이제 좁은 의미의 중복 상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구분해서 보면, 인적 분할은 이제 회사를 신설했을 때 그 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같이 나눠 갖는 형식이에요. 근데 반면에 물적 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모두 갖는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모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떼어서, 그러니까 물적 분할해서 그 회사를 이제 상장하게 되면 모회사 주주들은 사실 그 신설회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회사를 통해서 보유를 하게 되는 건데, 모회사에서 주로 보통 이제 알짜 사업들을 떼어서 물적 분할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복 이제 기업 가치가 중복 카운트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주주들이 입는 피해가 좀 상당하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 화학에서 분사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중복 상장의 이제 예시였고, 뭐 카카오 계열사들이나 뭐 SK 계열사처럼 이제 우량 자회사를 계속 떼어내서 상장시키는 사례가 좀 많았죠. 이게 뭐 사실 이제 넓게는 신규 설립하거나 아니면 원래 다른 회사였던 거를 인수해서 자회사에 편입한 기업들이 상장할 경우에도 이제 중복 상장으로 좀 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모회사가 이제 일정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자회사가 이제 상장했다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중복 상장이라고 봤었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예외를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이제 사실 줄줄이 그러니까 IPO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대어들 상장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어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일단 모회사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그리고 계열사가 50% 넘는 지분을 보유한 이제 손자회사, 증손자회사까지 이제 그 대상으로 좀 넣기로 했고요. 뭐 이런 자회사가 상장할 때 이제 모회사는 모회사의 이사회가 5가지 임무를 이제 의행을 해야 되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중복 상장이 모회사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을 일단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자회사 주식 현물 배당 혹은 자사주 소각 뭐 이런 식으로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가 주주 소통 그리고 주주 총회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제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최종 이사회에서 이제 찬반 결의를 하고 그걸 이제 자회사 통지를 해야 되고요. 단계별로 의무 이행 사항을 공지한 이 5가지를 이제 반드시 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주주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네. 지금 이제 유형별로, 그러니까 주주 동의가 사실은 이번에 가이드라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좁은 의미의 그 중복 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물적 분할한 자회사, 이걸 상장할 때는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배적 주주의 의결권은 3%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지배적 주주의 의결권은 아무리 많아도 뭐 예를 들어 40%, 50%를 갖고 있어도 그 지배주주의 의결권 3%만 인정을 해주고, 그 나머지 이제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 건데, 주총의 과반 그리고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이 주주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엄밀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넓은 의미의 중복 상장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신설법인이라든가 아니면 M&A를 통해서 설립한 일반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 동의를 권고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 자회사는 무조건보다는 조금 요건이 완화되는 건데, 뭐 주주 동의를 얻으면 좋고 뭐 얻지 못하면 거래소가 이 5대 의무를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개별적으로 심사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모회사 대비 매출액이나 그리고 이제 자산 비중이 10% 미만인 자회사의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주주 동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뭐 지금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작아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기업 가치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엔 이 모회사의 주요 자회사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주요한 자회사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면제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이 전체적인 뭐 1번, 2번, 3번 요 해당되는 거는 자회사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사실 정부가 이제 중국 상장을 완전하게 틀어막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제 물적 분할 자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좀 까다롭게 이제 된 거고요. 뭐 결국 이제 상장은 가능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자회사만 떼어내서 이제 상장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학계나 업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주주 동의하는 그 과정에서 3% 룰을 이제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안을 놓고 좀 논의를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주주 다수결이라고 해서 뭐 MOM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만 투표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아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배제하는 방식의 이 MOM 방식을 좀 일각에서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이 방식을 적용하면 이제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는 이제 법무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3% 룰을 도입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뭐 상장을 준비하는 곳들에서는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왜냐하면 소수주주 다수결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네. 장치였기 때문에 그게 도입이 안 된 것만으로도 최악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복 상장이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됐을까?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필요성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주사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네. 쭉 이제 지주사를 중심으로 그룹을 키워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 중복 상장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복 상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모회사,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희석하지 않고도 이제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이 과정이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계속 이제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묵인이 되어 왔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때 이제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하고 이러면서 아 이게 정말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구나라는 이제 인식들을 하게 됐었는데. 핵심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모회사가 알짜 사업을 굉장히 키워왔고 그 알짜 사업을 보고 주주들이 투자를 한 건데 그 사업만 별도로 떼어서 물적 분할하고 그 회사의 지분은 모든 모회사가 갖고 있게 되는 상황. 그러면서 모회사 가치가 이제 자회사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회사는 알짜가 빠지고 이제 뭐 좀 과격하게 말하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급락하게 되고 모회사 주주들이 그 손실을 이제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뭐 LG 에너지솔루션 말고도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 경우 그 SK 이노베이션이 SK온 상장을 추진했던 그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반 주주들이 굉장한 반발을 샀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이제 최대 주주,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이제 중복 상장을 좀 활용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면에 대한 이제 반감도 좀 있었고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의 중복 상장 이슈들을 보면서 언제 알짜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서 별도로 상장할지 모르는데 이런 회사에 어떻게 투자하지? 약간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었고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이제 뭐 일부 세미나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지배주주는 실질적인 경영권 유지하면서 계열사 확대한 수단으로 중복 상장을 이용해 왔다. 반면에 일반 주주는 자회사 상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하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해 왔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이제 지금의 이 가이드라인 제정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가 됐잖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상장 제도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해외는 이렇게 빈번하게 있지 않은 사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이게 문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우리나라가 심하긴 했죠. 예. 그러니까 중복 상장 자체는 세계 어디에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방식이라든가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있기는 합니다. 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가 보면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일 수 있듯이 2025년 말 기준이거든요. 이게 한국의 중복 상장 비율, 그러니까 이 중복 상장을 카운트한 이 숫자는 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총 비율 이걸 이제 따져서 산출한 건데 우리나라가 11%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죠. 미국은 보시다시피 0.05%에 불과하고 뭐 일본도 4%로 이제 낮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랑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뭐 대만, 중국 이런 데는 뭐 2%대인데 뭐 일본도 과거에 중국 상장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좀 까다롭게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 상장을 막는 규제 자체는 없는데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집단 소송이 좀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중국 상장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일단 일반 주주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거액의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중국 상장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중하는 분위기고요. 미국은 사실은 이제 중국 상장보다는 모회사 자체의 기업 가치를 키우는 데 이제 집중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 스피드오프를 하긴 하는데 그럴 때는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분하는 방식이 많고 뭐 이제 시장 자체도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감시를 하는 이제 분위기라서 그런 이제 비중이 0.05%에 불과한 건데 한국은 뭐 일단 자본 조달을 할 때 IPO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또 이제 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이런데 이제 이런 중복 상장을 좀 많이 이제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자회사 상장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안 되겠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았죠. 네. 그다음에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투자자나 예. 이제 학계에서는 지배주주가 워낙에 이제 중복 상장을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제 수단으로 써왔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 자체에 대한 이제 그거는 좀 많이 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이제 소수주주의 다수결 아까 말씀드린 MOM 이게 배제된 거에 대한 반발도 좀 있긴 한데요. 그 뭐 기업 거버넌스 포럼도 이제 논평을 내고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 룰을 적용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주주는 여러 상장 기업에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아니냐. 네. 근데 국민연금에 들어간 돈은 결국 이제 국민의 돈인 거니까 결국 국민이 손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수주주의 다수결이 배제된 이제 근거가 주주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주장은 3% 룰은 아니냐. 3% 룰도 결국은 주주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는 면에서는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좀 이제 비판을 좀 하긴 했는데 사실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업계도 사실 이 IPO의 문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이제 자회사 형태를 키운 뒤에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그 회수할 수 있는 구조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게 IPO이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 이제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그게 막힌다면 투자를 할 수 있겠냐 과연.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들이 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라든가 뭐 지금 반도체도 사실 시설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인데 그런데 이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자금 없이 뭐 이렇게 중복 상장이 안 되면 뭐 투자 가능하겠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그래도 요런 유형은 상장이 가능하겠네. 요런 유형은 상장이 아예 막히겠네라는 게 이제 판단이 가능해졌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 기준에 맞춰서 이제 투자 대상을 고르거나 이 기준에 맞춰서 엑시트 전략을 좀 짤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일부 좀 환영하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이 앞으로 기업들의 IPO가 좀 많이 줄어들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은 네. 뭐 이제 그러니까 로드맵을 보면 네. 이제 14일까지 규정 개정안 이제 가이드라인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요. 이후에 증선이 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이걸 거쳐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행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시행일 이후에 상장을 청구하는 기업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IPO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상장 기업 수가 뭐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IPO가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계속 미뤄지면서 뭐 준비했던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어로 꼽히는 것들 그룹 내에서 이제 뭐 자회사로 있거나 이런 데들 상장 추진했던 것들이 다 이제 멈춘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상장 일정을 좀 다시 추진해 보겠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까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됐고 이 기준에 미쳐서 각자 상장을 좀 준비할 것 같아서 뭐 IPO 시장 이제 꽁꽁 얼어붙었던 이 시장 분위기 좀 풀릴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자회사 IPO의 문턱은 이제 분명 높아지는 게 확실하니까 뭐 특히 이제 모회사와 사업 영역이 거의 같은 경우라든가 핵심 사업을 떼어내서 이제 물적 분할한 경우 아니면 이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해서 모회사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상장 준비 자체가 아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HD 현대로보틱스처럼 물적 분할로 세워진 기업들은 지금 3% 룰을 적용한 주주총회 이런 거를 할 때 주주의 동의를 과연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LS 그룹의 에식스 솔루션스 이런 데들은 이제 상장 추진했다가 지금 멈춘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미국 기업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한 사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는 해볼 만하네라는 생각을 할 거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매출 기여도가 높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상장 추진을 해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 이제 독립성이 충분하고 성장성이 명확한 기업들 이런 데들도 이제 상장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상장의 이런 중복 상장의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우리가 뭐 보통 배터리 사업 이런 데들 첨단 산업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조금 기대를 가져볼 만해서 사실 IPO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그럴듯한 IPO, 그러니까 말이 되는 IPO, 좋은 IPO만 하라는 이제 방향이라서 거기에 맞으면 이제 추진을 해볼 만하죠.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서 이런 사안에 좀 마주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 예. 보면 이제 모회사 투자도 많이 하시지만 네. 이제 그 비상장사 상황에서 그러니까 프리 IPO 단계에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네. 장외에서 이런 데를 투자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모회사든 그런 비상장사를 이제 투자하거나 이럴 때 이 회사가 혹은 그 자회사가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 보면서 좀 가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비상장사라든가 아니면 그 비상장사를 갖고 있는 모회사에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뭐 이미 여러 번 자회사 상장을 진행했던 기업들에 대한 시장 평가가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이제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뭐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아니면 모회사 주주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완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회사 중에 알짜 자회사들 상장할 계획이 있는 것들은 이런 이제 주주 환원을 기대하고 투자할 만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를 얼마나 존중하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가이드라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분명 예.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예.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중봉상장하고 낮은 주주 보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봉상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이게 이슈가 되고 이랬을 때 정부가 어쨌든 상법 개정을 통과하면서 이거와 맞물려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뭐 이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물적 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기를 박은 거니까 뭐 이게 주는 시그널이 상당한 것 같아요. 아, 한국 정부가 계속 한국 증시의 이런 이제 낮았던 밸류업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구나. 그런 의지가 확고하구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이제 확신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이드라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소가 그러니까 사실 거래소의 판단이 그러니까 거래소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상장의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얼마나 충실하게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는지가 더 중요할 텐데 결국 시장은 이제 제도는 도입이 됐고 이제 이거에 따른 실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상장할 수 있느냐보다는 왜 상장해야 하느냐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기업들이 이제 주주를 설득하고 어느 정도로 주주 보호 방안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발표돼서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주들도 왜 똑똑해지잖아요. 근데 네. 문화도 같이 네.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